안녕하십니까. 8.15TV의 윤정도입니다. 남쪽에서는 벌써 벚꽃이 만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의도에도 조만간 벚꽃이 만개할 텐데요. 여러분들 계좌에도 빨간 수익이 가득 차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윤정도의 Y 매주 화요일날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내용들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다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증시 3,500까지도 가능하다, 이론상 가능하다 가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이후에 뭐 좀 난리가 났죠. 소란스럽기도 했고 여러분들 쪽에서도 뭐 전화도 오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시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대응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라카미가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더 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우라카미가 지금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죠. 그래서 장세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 이 4가지 단계를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돌려가면서 시장이 형성되고 그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도 계절처럼 뭐 사순환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금리와 경제 실적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순환성을 계속 해나간다는 것을 나름대로 이론을 정립한 그런 사람입니다. 일단은 이러한 부분이 이제 4가지로 좀 나뉘어져 있어요.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고점, 다시 고점에서부터 바닥으로 밀려 내려오는 이 4가지 단계의 흐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 위치인지 또 국내 경기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단계인데요. 1단계 부분은 금융장세라고 합니다.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를 하고요. 불경기에 따른 뭐 금리 인하 혹은 저금리 지속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 일반 투자자분들은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뭐 금융시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드물죠. 오히려 전문 투자자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작은 부분은 뭐 저금리 지속에 따른 채권에서 주식시장 쪽으로의 위험자산 쪽으로의 이동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1단계 금융장세인가? 그렇지는 않죠. 이제는 벗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2단계 실적장세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금리 부분은 상승 추세 전환.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구심이 있을 겁니다. 국내 증시, 국내 시장이 어떻게 금리를 인하했는데 금리 인상 얘기가 벌써 나오느냐. 이 부분은 미국 쪽에서의 금리 인상 그리고 영국 쪽에서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했을 때 불황 속의 흑자다라고 할지라도 어찌됐건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 시점에서는 미국 금리에 국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한다. 거의 좀 불가능한 현실에 가깝습니다. 일단 환율 부분도 영향이 있고요. 어찌됐건 그러한 부분에 같이 동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상승 추세 전환 부분은 경기 회복 기준으로 좀 해석을 해드리고요. 기업 실적 호전 부분은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여러 기업들이 뭐 이제부터는 4월 들어서면서 어닝 시즌에 이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는데 1사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 폭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일반 투자자는 그 경기가 개선되는 부분,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은 체감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 뭐 시장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4월 이후에 2분기에 실적 개선폭이 나오고 경기 개선에 대해서 뉴스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점진적인 참여가 가능한 그런 시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투자는 뭐 2단계 내에서 1단계, 2단계 또 2가지 분류를 한다면은 1단계 지금 단계 정도에서는 계속해서 매집 그리고 향후 뭐 2, 4분기의 중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는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해서 다우 이론과 비슷하죠. 차익 실현을 점진적으로 단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수익률의 극대화 장세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3단계는 뭐 역금융 장세 이러한 부분은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정점에 달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국내 증시에 대해서 고공행진이다 혹은 국내 경기 대비해서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사인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경기가 과열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금리 자체는 뭐 지속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는 추세.
경기를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그런 추세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뭐 자금이 이동이 되면서 오히려 기업 실적 부분도 자금 악화라든가 또 실적 부분의 둔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금 경기가 과열권에서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표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가 대세 하락기를 뭐 인식을 못하고 그러니까 고점을 형성을 하고 추후에 밀려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뭐 손실을 확대시키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다시 얘기한다면 일반 투자자가 2단계 말부터 해서 3단계까지 해서 집중적인 매집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문 투자자 부분이 차익 실현 마무리 단계가 돼야 되는데 이 역시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누적 매수세를 유입하고 있다. 그렇죠? 2년 만에 10거래 이상의 순매수도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2009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지분율도 6% 이상을 증가시키고 있는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3단계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렇다면 뭐 4단계냐? 역시 바닥권으로 인식되는 4단계냐? 그것도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 한번 놓고 보시면서 지난주에 다우 이론을 통해서 일단 가설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2006년도 당시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국내 증시는 3,500포인트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다른 데이터를 놓고 판단을 하시더라도 현재 시장이 고점을 인식할 시장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또 한 가지 또 의구심을 갖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신용입니다. 신용. 신용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왜 신용에 대해서는 광고하느냐. 지금 신용이 개인이 과열된 상태 아니냐. 막 신용을 지금 사서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그렇게 과열된 시장인데 이게 어떻게 고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신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해 드릴 텐데요. 뭐 신용융자 이런 건 아시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나중에 꼭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신용 매매에 관련된 내용도 이 부분 많이 아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부분? 담보 유지 비율, 뭐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40%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 증권사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그 담보 유지 비율에 대해서 계산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계산 방식은 신용 금액 대비해서 원금 플러스 신용 금액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나오는 담보 비율이 140% 이상 돼야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뭐 신용 매매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는 신용 잔액 부분이 3월 31일자 기준입니다.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합산을 해서 6조 4,705억 원.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신용 잔고가 쌓여져 있다. 이거 당연히 과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2010년까지만 보시고 그 앞전을 안 보시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용이나 그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금리, 유가, 환율 모든 부분을 최소 10년 이상의 데이터를 놓고 보신다면은 시장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신용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시지 마시고요. 뒷부분에 이 부분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죠. 지금 코스피 신용거래 대주잔고 보면은 2004년도에 급격히 줄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개인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고점 아니겠느냐. 이것도 조금은 무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금액은 일단 아니기 때문이고요. 자, 다시 신용 부분 봅니다. 이 부분 자세히 놓고 보시면요. 98년 이후부터입니다. 98년 이후부터 이 데이터를 다 뽑아 나왔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급격히 2006년 이후, 2007년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왜일까요? 이 부분을 이해 못하시고 신용을 말씀하시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왜일까요? 이 부분이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 정책이 미수에 대해서는 지수 부분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개인들의 미수 부분 깡통 찰 수도 있다. 그래서 걱정을 해줘서 한 것이 미수를 중단시키고 신용을 확대해줘라. 좀 어찌 보면 좀 웃기죠. 죄송합니다. 웃어도 죄송한데 말이 됩니까? 미수를 뭐 3거래일자리 폐지시키고 신용을 한도를 확대해줘라. 어찌됐건 간에 신용으로 자금이 몰렸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몰렸냐면요. 미수매매 이것도 나중에 자료 한번 보시고요. 증권사별 신용거래 현황입니다. 그 당시 2007년도 6월 20일자 자료인데요. 여기 놓고 보시면 우리투자증권 지금은 이제 뭐 NH로 지금 바뀌었죠. 그런데 1조 3,370억 원이 신용거래 잔액으로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해서 62%. 물론 지금 기준에서 뭐 우리투자증권이나 대우증권 이런 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본을 3조 이상으로 다 확충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이렇게 높은 비율의 신용, 왜? 미수를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전체 증권사 부분을 이렇게 해놨는데 맨 밑에 보시면은 2007년 3월 말 기준 신용 한도는 자기 자본 40%나 혹은 5천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만을 유지를 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화해 놓고 보신 뭐 우리투자증권 같은 게 1조가 넘었고요. 그리고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8,400억이 넘었는데 신용 한도를 5천만 원 이상으로 못 주게 돼 있으니까 3천만 원 이상을 지금 3천억 원 이상을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고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신문기사도 뭐 나중에 다시 보세요. 신문기사도 보시면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요. 홈페이지,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신용 우리 더 이상 못 해드립니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장 안 됩니다. 이런 팝업창이 막 뜨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 부분도 이제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신용에 대해서 2007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부터 다시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서는 그냥 뭐 보여드렸는데 이거 다시 또 써놨어요. 뭐 2003년도 카드 대란도 있고 뭐 2004년도 외국인 지분 얼마까지요? 43%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펀드 가입이 급증하면서 어떻게 됐죠?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주식형 펀드 수탁액 잔고가 국내형만 73조가 넘었습니다. 얼마에서부터? 2004년도에 4조 5천억에서부터 73조.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그리고 해외형까지 포함한다면 140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미수를 못하다 보니까 신용으로 자금이 몰렸던 겁니다. 물론 이게 뭐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해소 부분이 미국 쪽의 서브프라임 때문에 감추어져 버렸어요. 어찌됐건 뭐 서브프라임이 없더라도 충격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흐름을 쭉 한번 놓고 보시죠. 신용 잔고는 여전합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지금 국내 시장에서 신용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는 부분 어떻게 돼 있어요? 6조 4천억 정도 됐었죠. 그렇다면은 바로 직전 연도들 이렇게 쭉 보시면은 어찌됐건 간에 5조 원대 이상의 신용이 있었습니다. 잔고가. 그럼 증가한 게 얼마예요? 1조 이상의 증가입니다. 1조 정도 증가? 올해 외국인들이 내리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10거래일 연속 순매수할 때가 2조 가까운 순매수예요. 1조 7천억 정도 되죠. 그렇다면은 그 물량 폭탄은 사실상 단기적인 충격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신용에 대한 문제 부분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전체 시장의 흐름을 대세 하락이라든가 혹은 고점 인식을 갖고 뭐 방어적인 전략을 취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다소 오버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걱정하셔야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야, 여기까지는 좋은데 5월 말, 특히 6월 4일부터 해서는 우리나라 증시에 어떻게 됩니까? 상한가 제도가 30%로 확대가 되죠. 30%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신용 증거금 담보 비율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금을 갖다 메꾸든지 아니면 주식을 매도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신용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 악화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단기적인 악화라는 부분이죠. 그 부분 다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주식 가격 제한폭 변화입니다. 이런 부분도 뭐 한 번만 알고 계시면은 그 다음에는 뭐 굳이 아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95년부터 해서 뭐 정액제에서부터 계속 그 상한가 확대했던 부분. 그리고 이번에는 뭐 좀 굉장히 강하게 2배로 확대를 시켰는데 어쨌든 뭐 예전에 이런 식으로 상한가 부분이 형성돼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 이 부분이 되겠죠. 담보 유지 비율, 신용 금액 대비해서 원금 플러스 신용 금액인데 계산은 차분하게 뭐 100만 원만 넣어보시고 한번 대비를 해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한가가 30%라고 했을 때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죠. 그죠? 그럼 신용 한도 비중을 낮출 겁니다. 굉장히. 낮출 수밖에 없고 현재 신용 부분에 대해서도 상환 연장을 해주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충격이 일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를 해두십시오. 다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추세가 무너진다. 이러한 부분은 절대 배제를 하시고요. 오히려 마지막으로 그림 2개만 딱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부분 놓고 보면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도 한번 가져가 보세요. 어떤 거라면요. 이런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국내 시장이 2,000포인트 위쪽에 올라서면서 거래대금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죠. 거기에 증권주들, 캔들 공부하면서 뭐 대우증권 이렇게 갖고 나왔었잖아요. 그런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의 수혜, 그리고 거래대금의 증가에 대한 수혜, 거기에 어떻게 된다고요? 코스피 가격 제한폭을 확대했을 때 12%에서 15%로 확대한 98년도 요 기준에 거래대금은 이렇게 증가를 많이 했다.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이때 당시에 뭐 아직까지 큰 화랑은 아니었습니다만 2005년도 기준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12%에서 15%에 확대했을 때 거래대금 증가가 눈에 띄었다. 다시 얘기한다면 유동성 장세 속에서 잠시 좀 거래대금이 멈춰있던 부분이 2,000포인트 위에서 살아났죠. 이 부분이 신용에 대한 충격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그러니까 상한가의 확대폭에 대한 악재 요인만을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도 꼭 같이 놓고 해석하시라는 부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이만큼에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합산적으로 매수한, 언제부터요? 지난 4, 4분기부터 해서 매집한 종목을 좀 많이 놓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기관들이 매집하는 종목을 위주로 또 놓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관련된 종목군들 같이 언급을 드릴 텐데, 일단 기관 수급을 놓고 보기 전에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놓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러한 차트 사실상 어디에서 보시기도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10거래일 이상의 순매수라든가 10거래일 이상의 순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뭐 그걸 일일이 체크를 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차트 자체가 없죠. 근데 저희 연구원이 이제 맨날 밤을 새는데 오늘 또 들어가면 엄청 깨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분명히 방송 끝나고 얘기했거든요. 야, 색깔 좀 바꾸자. 매도 부분은 좀 파랗게 하자. 그래 눈에 띌 거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는 제가 파란색으로 바꿔놓을 테니까 다운 받으셔서 꼭 한 번쯤은 보십시오. 이걸 뭐 외우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기준에서 초기에 외국인 지분 한도를 확대해 줬을 때에는 매수를 하더라도 주가를 위로 치고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분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면서 억지로 들어올릴 필요가 없죠. 대표적인 예가 뭐 통신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지분을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만 계속 눌리는 상태의 흐름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장세가 시작된 것은 2003년부터입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가 급등이 나왔을 때 2002년 말, 또 우리나라는 2003년 초, 여기에서 보시면 2003년도에 6차례에 걸친 10거래 이상의 순매수, 얼마? 26조. 이 당시에 평균 지수가 700포인트 감안하면요. 그렇다면 지금 1200포인트니까 3분의 1이라고 잡으면 얼마인가요? 400조? 400조 정도 하고 있을 때 26조 들어왔다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시장을 견인을 한 겁니다. 얼마? 512포인트에서 900포인트대 중반. 어마어마한 상승률입니다. 지금의 상승률보다 오히려 더 큰 상승률. 그리고 이때 매수가 들어온 이후에는요. 2005년도 6월 말부터 2005년 7월 중순 12거래일 동안의 순매수 들어온 이후에 끝입니다. 오히려 이제 2005년도에는 연간 기준으로 3조 매도예요. 왜냐하면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5조 원 매도했죠. 이 시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주식형 펀드 수탁 잔고가 급증할 때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얼마요? 2004년 말에 4조 5천억이었던 것을 엄청난 광풍으로, 그죠? 정책적으로도 그랬고 뭐 분위기 자체를 띄워놓으면서 한 번에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대략 한 30조 가까이 유입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 고점 형성할 때까지 70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서 시장 상승 랠리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은 내리매도입니다. 내리 차익 실현. 지분율 43%대 이상 확보했던 부분을 전부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간 거죠. 이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됐습니까? 2008년도 바닥 찍을 때까지 계속. 근데 이 구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갑자기 8차례에 걸친 10거래일 이상의 순매수 들어오죠. 39조 원이 들어옵니다. 이 바닥에서 다시 들어올릴 때 이 구간 꼭 놓고 보세요. 이 구간이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구간이고 잠시 후에 보여드릴 기관들이 순매도한 기간이 됩니다. 어찌됐건 이 이후에 외국인들, 얼마 전에도 제가 뭐 지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같은 업계에 있는 분이에요. 전화 통화를 할 때 하시는 말씀이 저 외국인 수급이 좋아서 3,500 갑니다라고 했더니 뭔 소리냐 지금 개인 장세인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이 개인 장세입니까?
개인들 산 거 없어요. 외국인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지금 2년 만에 10거래일 이상 순매수, 10거래일 동안에 1조 7천억 그것만 들어왔느냐. 누적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연초 12월 달에 매수가 별로 없던데 무슨 얘기하세요? 외국인들 선물 매수 계속했죠. 현물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이러한 부분 때문에 대형사들의 자사주 매입 때문에 거기에 포트폴리오 정리 재편 작업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일부 매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떠하는 게 아닙니다. 기타 법인에서 자사주 매입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한 주라도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찌됐건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선이 됐고 일단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 잡아내는 시장. 그래서 개인화 장세가 아니다. 아직 고점이 아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기간은 어떤 식으로 놓고 봐야 되는지 기간 수급도 전체적으로 한번 긴 기간 동안에 똑같이 놓고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화 장세 언제부터 되는지 한번 볼까요? 기관, 사실상은 누구 돈 갖고 하는 거죠? 우리들 돈이죠, 우리들 돈. 주식형 펀드 안 들어가면은 무슨 바보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70조 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그 단기간에 쏟아붓게 만들어 놓은 그 분위기, 정책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자금도 들어왔었고 연기금도 상당히 많이 그전에 뭐 좀 덜 들어왔던 부분을 계속 한도로 확대했던 부분이 2005년부터입니다. 어찌됐건 그 기간 쪽 놓고 쭉 보시게 되면은요. 오히려 2003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외국인들 내리순 매수할 때 15조를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26조 매수할 때 15조 매도. 그리고 나서 2005년 5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수 찔끔 들어오더니 그 이후부터는 막 내리 매수해요. 그죠? 5조 8천억, 2006년도 10조 5천억, 2007년도 17조. 누구 돈이에요? 다 우리 돈이에요. 우리 다. 여러분들 안 드셨다고요? 왜 안 드셔요? 옆집 철수 엄마 물어보세요. 영희 아저씨, 뭐 영희 엄마? 다 물어보세요. 다 앞집, 뒷집, 옆집 다 들어가고 다 깨져 있어요. 지금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계실 뿐이지. IT 거품 따라 사실상 다를 게 없는 거죠. 이 자금이 기관화 장세의 자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기금과 펀드 자금이 유입된 그런 자금이라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런 장세에서도 계속 유입이 됩니다. 왜? 로스컷이 발생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또 혹은 주변의 지인분들이 또 이 당시에 발을 담그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환매를 안 하시다 보니까 환매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로스컷 당하고 또 매수하고 로스컷 당하고 또 매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매수가 됐고 오히려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 환매죠. 이때 환매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계속 매도입니다. 계속. 이때 어떻게 했다고요? 외국은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기준에서 73조 5천억 수준에 달했던 국내 주식형 펀드 수장 잔고가 지금 한 40조로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이 뭐 재미나다고 표현하면 좀 안 되겠습니다만 40조 정도에 지금 멈춰있는 장세라는 거예요. 멈춰있는 장세에서 2000포인트 위쪽에서의 긍정적인 흐름. 글로벌 증시는 계속 랠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죠. 계속 랠리입니다. 다우지수가 2013년도에 고점 라인 뚫고 올라가면서 30% 이상의 상승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로 따지면은 2300포인트가 고점이니까 30% 이상의 상승이다. 그럼 600포인트, 한 3000포인트가 다우하고의 키 높이 맞추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러한 흐름 속에서 개인들이 점진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물론 신용 과열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주식형 펀드 수색 잔고가 뭐 70조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잠시 기간이 매도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정책적으로 지금 계속 어떻게 합니까?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연기금 쪽에 주식 투자 자금을 어찌됐건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이러한 것이 일단은 정책입니다.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일단 기간 수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거기에 개인들의 주식형 펀드 수익 잔고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구간이다. 왜? 금리 인하했으면 자금이 더 돌죠.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기관들의 수급도 꼭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뭐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도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나와 있어요.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삼성전자가 1조 800억 매수, 기타 법인이 자사주 매입한 거 빼고도 이렇게 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외국인이 아니고 기관입니다. 또 우리 연구원 또 혼나겠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왜? 3월 31일자 이 이자를 갖고 나오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죄송스럽고요. 어쨌든 이 기관화 장세에서 기관이 매수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부분 이렇게 매수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닥 대비해서 10월 말 대비해서 40%에 달하는 상승률.
삼성 SDS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코스피 200의 편입 작업, 포트폴리오 편입 작업을 하다 보니까 편입을 하면서 누르는 흐름.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지분을 증가시킬 때에는 그냥 뭐 지수에 연연 안 하고 계속 들어올리지 않고 편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SDS가 나쁜 종목이라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만큼 편입을 하는데 주가를 뭐 들어올리면서 편입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짝 눌려져 있습니다만 향후 추세 부분은 뭐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여타 종목군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놓고 보시면은 이 기준이 매수 금액 기준이에요. 매수 금액. 그리고 두 번째로 뭐 10위권까지 이렇게 놓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수량 기준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약 1,430만 주인데 외국인들과 합산을 하게 되면 2억 주가 넘습니다. 죄송합니다. 2천만 주가 넘습니다. 그래서 2억 주가 안 되는 1억 9,500만 주 상장 주식인데요. 그것에 감안했을 때 뭐 상당한 매집이 단행돼 있는 상태이죠. 이러한 부분을 좀 놓고 보셔야 되겠고요. 10위권까지 쭉 놓고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리를 잘 못 해드립니다. 왜? 저도 바쁘고 정신이 없고. 무엇이냐면 이러한 종목군들 내에서도 지분율, 순매수 금액도 좋고 수량도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7억 2,800만 주가 상장 주식수입니다. 거기서 1,000만 주 매수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놓고 보실 때는 뭘로 보시라고요? 지분율이 어느 정도 뺏겨졌느냐. 개인 지분율을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얼마큼 뺏어갔느냐. 그 기준을 꼭 놓고 보십시오. 지금 여기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지금 14년도 10월부터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해서 달러와 인덱스의 강세가 더 강하게 표출이 됐고요. 유가 부분도 급락이 더 연출이 됐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인 산업 자체도 바뀌게 됐는데 그때부터 매집도 바뀌었습니다. 매집된 종목도 바뀌었어요. 제가 쭉 따져보니까 대략 한 70여 개 종목이 시가총액 1조 이상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 이상에서 70여 개 종목이 지분 5%에서 한 10% 정도 물량을 빼앗겼습니다. 개인들이요. 그 종목군들은 시장만 어느 정도 탄력을 보인다면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은 오늘 저녁에요. 11시에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막 뛰어갈 겁니다. 그래서 815TV를 통해서 무료 교육 방송을 진행해 드리니까 그때 그 종목군들은 같이 노출하면서 같이 교육을 할 겁니다. 꼭 참여하셔서 그 종목군들 여러분들 핵심 포트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 부분은 매집된 종목이다 하면은 이 부분 또 상당히 중요하죠. 왜 이 부분을 노출을 시켜드리냐면 한국판 다우지수, K탑 30지수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가 1월 20일 방송 첫 스타트 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 핀테크에 대한 그런 테마 요인도 좋지만은 그것 이외에 액면 분할, 배당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계속 말씀을 드렸죠. 계속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너무 비싸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시장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그러한 정부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군들이라면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판 다우지수 30에 포함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발굴을 하셔야 돼요. 제가 또 오늘 가지고 나오려다가 고민을 했는데 뒷부분에 한번 노출을 해드릴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부분에 있어서 아모레퍼시픽 언제 노출해드렸어요? 벌써 한 4, 5주 됩니다. 예? 그리고 날짜로 따지면 지금 2월 24일 날 아마 노출을 해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월 17일인가요? 예, 2월 17일 이후에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실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캔들 교육하면서 계속 보여드렸죠. 이 자료들은 예전 자료 그대로 갖고 나왔습니다. 다 다시 다운받으셔서 보실 수 있는 자료예요. 쭉 넘겨드릴게요. 쭉 넘겨드리는데 이러한 자료 이렇게 고생해서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식으로도 2014년 10월 22일 날 액면 분할 계획 없다. 거래소에서는 얘기를 했고 그것에 힘입어서 주가 상승 탄력이 나왔는데 오히려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서 주가 어떻게 됩니까? 조정이 나왔죠. 근데 희한하게 1월 달 들어서 정부가 다시 액면 분할에 대한 거래소 쪽에서 계속 발언을 하면서 탄력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계속 역시 마찬가지로 캔들 교육 또 정부 정책에 대한 교육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 계속 놓고 보겠습니다. 뭐 지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야 되고요. 아모레지도 똑같은 흐름 속에서의 흐름입니다. 그죠? 이런 상태에서 오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350만 원을 향해서 거의 다다라 있고요. 그리고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놓고 봤던 가격대가 요 밑에 가격입니다. 120만 원, 110만 원대. 그러면 추가적인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지금 뭐 다 올라간 거 어떻게 하느냐.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이때 당시에도 다 올라갔다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였고. 그럼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넣어놓고 보셔야 되냐면 그냥 뭐 주가 올랐습니다.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교육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의 의미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어떤 거? 자, 놓고 보시죠. 어떻게 되세요? 파란 색깔 선은 누구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찌됐건 유입되면서 견인을 했다는 거예요. 윤정두가 얘기한다고 아모레 퍼시픽 시가총액 20조가 넘는 종목이 움직입니까? 절대 안 움직여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돼 있고 개인들의 부분은 거의 뭐 정체 상태죠. 그리고 연기금 쪽 초록 색깔이에요. 연기금 쪽이 어찌됐건 간에 유입이 돼 있습니다. 전체 기간이 빨간색인데요. 기간이 27,000주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 쪽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 교육방송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모레지는 더 심각하죠. 어떤 식입니까? 보십시오. 외국인은 마이너스 29,000주예요. 개인도 마이너스 2만 주입니다. 기관이 다 사서 올렸어요. 기관이 다 사서 올렸는데 더 재밌는 거 한번 보실까요? 기관도 뭐 한두 군데입니까? 투신권도 있고 뭐 보험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죠. 연기금이 6만 1,000주를 샀습니다. 연기금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부분이 뭐 이것을 제가 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러한 가시적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께 그 전부터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께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뭐 연기금이 이 종목에 대해서 차익 실현하고 나가겠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액면 분할 이후에 유동성 부분 그리고 이러한 종목이 소형주여서 이상급등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충분한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더 긍정적으로 놓고 보신다면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만약에 시장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하시면은 진짜 권해드립니다. 내일이라도 전량 매도하시고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실 때까지 쉬어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어렵다고 보시면서 내 종목만 가라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시장이 좋은 시장이다라고 놓고 보실 때는 그만큼 매집이 돼 있고 펀더멘탈이 있고 혹은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우 이번에 이제 한국판 다우죠. K탑 30 예상 종목. 이 지금 굉장히 말이 많아요. 지번에 한번 특집으로 해드리고 이번에는 아직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이렇쿵저렇쿵 말이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대략적으로 이제 업종별로의 후보군들이 뭐 시장에서는 여러 증권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오늘 무료 교육방송을 통해서는 이 종목군들에서 매집이 어떤 종목이 실질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이 단행돼 있는지 또 연기금의 매집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종목이 연기금에 또 매집이 단행돼 있는지 그 부분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계좌에 빨간 벚꽃만큼 뭐 이렇게 뭐 분홍색이 아니라 빨간 수익률을 꼭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뭐 이 종목은 왜라는 시간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다음 타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4주 정도는 시장에 주도주를 공략하자라고 해서 시장 주도주를 4주간 처음에 보여드렸었죠. 오늘이 뭐 11강째인데 나머지 7강, 오늘까지 한다면 나머지 7강, 실질적으로는 5강 동안의 캔들 패턴을 100여 가지 이상의 캔들 패턴을 압축을 해서 또 시장에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매수 구간과 손절 구간 그 부분까지 체킹을 해드리면서 교육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육방송에 오셔서 질문을 하세요. 대표님, 선생님, 이 종목도 샛별형인가요? 이 종목 망청 제대로 뜬 건가요? 이 종목은 지금 뭐 상승 장악형인가요? 그러한 질문을 주셔서 스스로 발굴해내신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죠. 뭐 건설주부터 해서 뭐 항공주부터 해서 증권주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종목군들로 충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었는데 지난주에 사실상 전체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지려고 했더니 분량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무료 교육방송 참여하신 분들이 이번 주까지 완전하게 좀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마지막 재점검, 오늘은 이제 종목은 없습니다. 맨 뒤에 뭐 종목 2개 정도는 노출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서 실질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진짜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왜? 캔들, HTS상이나 모든 인터넷이나 모든 책을 보세요. 캔들 망치형이 떴으면 반전형이다. 해모형이 떴으면 반전형이다. 근데 반전형인데 어디서 사라고? 그게 어디에서 떠야 반전이 나온다고?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어정쩡한 구간에 망치 하나 떴는데 같다고 이거 망치형 같다. 아니죠. 정립돼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 오늘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잘 들으시고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교육교재 M10 쪽에도 저희가 방송 끝나고 다 올려드릴 겁니다. 다 다운받으시고 첨삭지도 받으실 분들은 815TV를 통해서 꼭 오셔서 새벽까지도 교육방송 진행해 드릴 테니까 참여하셔서 꼭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캔들 중에서 추세 지속형이 있고요. 그리고 추세 반전형이 있습니다. 추세 지속형은 제 입장에서는 안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 추세 지속형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올라서고 있으면 올라서고 있는 종목, 내려서고 있는 종목은 내려서고 있는 종목인데 내가 새롭게 들어갈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서 고점을 어딘지 보고 싶다, 바닥을 어딘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평선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세 지표로 대응하실 수 있고 충분하기 때문에 뭐 굳이 지속형을 배우시기보다는 반전형, 상승 반전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고점에서 하락 반전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할 그런 패턴 이러한 부분은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또 100여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서 보통 이제 별 3개 정도를 놓고 신뢰도의 기준을 잡게 되는데 별 3개짜리의 반전형 캔들 패턴은 이 정도가 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또 보여드리다 보니까 또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야, 이거는 몇 가지 안 되고 뭐 이 캔들 떴다고 다 가는 거 아닌데 어설픈 구간에 어설프게 편입하시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교육이 좀 더 진행이 되면은 거래량까지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금상첨화입니다. 거래량까지 해석을 하실 수 있다면 완전하게 주도주 잡을 수 있고요. 거기에 이평선 해석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 된다? 추세의 상당 부분까지 다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지표까지 이해하실 수 있다면 어렵게 공부 안 하시고도 쉽게 대응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해 드릴 텐데 다시 화면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상승 반전, 하락 반전인데 이쪽 부분하고 엇갈린 모습이다. 모양새 자체가 그냥 엎어놓은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놓고 배우시면 되는데 오늘은 아이가 뭐 두 쪽 다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하락 반전 기준은 조금 이해를 덜 하셔도 되고요. 이쪽 부분 완전하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캔들 하나짜리의 망치형, 그죠? 캔들 2개짜리의 상승 장악형, 그리고 캔들 3개짜리의 상승 장악 확인형, 그리고 캔들 3개짜리의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잉태형은요, 캔들 2개인데 신뢰도가 2개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샛별형과 샛별 십자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인데 도지냐 아니면 뭐 샛별이냐 요 차이뿐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망치형 캔들 하나니까 그냥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 캔들 2개짜리, 캔들 3개짜리 2개. 굉장히 쉽죠. 요거만 오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망치형입니다. 전체적으로 우산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똑같습니다. 망치형, 교수형, 뭐 이름까지 뭐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아래 꼬리가 달렸다. 무슨 내용입니까?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밑으로 밀려 내려가다가 밑에서부터의 치고 올리는 힘이 굉장히 강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닥에서 떴을 때와 고점에서 떴을 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바닥에서 뜨면 상승 반전이고요. 고점에서 뜨면 하락 반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은 첨삭지도에서 제가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교수형 생성 과정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교수형이 생성되려면 아무 구간에 아무 데서나 뭐 그냥 뭐 캔들 하나 떴다고 이게 교수형이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5에서 10거래일 이상의 상승 추세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5에서 10거래일 맨날 올라야 되나요? 아니에요. 상승 기조. 뭐 이틀 빠지다가도 뭐 3일 올랐으면 상승 기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상승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데 최근 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신고가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승 기조로 올라오다가 갭상승 이후에 그죠? 갭상승이 형성되면서 망치형이 저 위에서 고점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가 달린다는 거죠. 그리고 캔들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상승한다는 얘기인데 캔들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이다. 그렇다고 비이성적인 캔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3, 4% 움직이던 종목이 20% 등락이 나왔다. 뭐 2, 3급 등락이 나왔다. 그거는 캔들의 그 기준으로 놓고 볼 수가 없어요. 비이성적인 캔들은 배제를 하시고요. 그렇다면은 캔들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신뢰도 상승한다는 건 무엇이냐? 최근 거래일 동안의 캔들 대비해서 최소 1.5배에서 2.5배 정도 수준.
뭐 요 정도 수준이라면은 캔들 최근 거래일 대비해서는 크게 잘 발생이 됐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캔들이 또 발생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지금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거래량 부분이 상당히 또 수반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면 신뢰도가 상승하고요. 그리고 전 거래일이 장대 양봉이 나와 있으면 더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전 거래일에 양봉이 쫙 나오고 그 영향력으로 갭 상승이 탁 나왔는데 캔들이 뻗어가질 못하고 밀리더니 다시 꼬리를 달고 위로 올라왔다. 그렇다면 고점 인식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왜 그런지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11시 이후에 교육방송을 통해서 진행해드리고요. 자, 교수형 정리구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뭐 매수할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손절하라고 들어가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가지고 있던 종목이시다라고 한다면 정리구간, 갭상승 이후에 시초가 대비 하락할 때, 하락 후에 반등이 나오는 전체 구간 뭐 이렇게 쭉 써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아시아나항공이 그랬단 말이에요. 갑자기 무슨 M&A가 얘기 나오면서 10,000원 선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날이 있었죠. 갭상승이 딱 나옵니다. 갭상승이 여기서 시초가가 여기니까 갭상승이 이렇게 나왔다고 쳤을 때 장중에 잠깐 뻗어 올라가다가 되밀렸어요. 여기까지. 음봉이죠. 그럼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그조차도 안 좋아요. 예? 결국 아시아나항공 장대 음봉으로 밀려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다. 밀려갔다. 근데 대형주가 갭상승이 나올 정도면 재료가 좀 큰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번 밀려 내려왔을 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중에 공방이 나오죠. 공방이 나올 땐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밀려서 내려와서 음봉으로 떨어져도 머리 아프고요. 그리고 돌려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상한가까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아시아나항공이 10% 수준의 상승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한가 들어가 봐야 5%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로 교수형이 뜨죠. 그러니까 교수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고 계신 분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파란 색깔만 교수형이 아닙니다. 파란 색깔이면 신뢰도가 높을 뿐이고요. 빨간색이 뜨더라도 교수형이 된다. 그래서 앞부분에 그 전제 조건 부분 꼭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 구간 시초가 대비 하락할 때 또 하락 후에 반등이 나오는 전체 구간 여기까지 계속 반등이 나와서 뭐 종가가 빨간색으로 끝나더라도 전부 정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시간 없어서 짧게 설명 못 드리는데 이해를 꼭 하셔야 되고요. 이 거래일 캔들이 최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시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고 나서 만약에 추세가 다시 살아나려면 그 다음 날에 이 거래일, 첫 거래일, 이 거래일 때 더 강하게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거래량을 수반해주면 추세가 다시 살아납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날까지 이날 정리를 못하신 부분은 그 다음 날이라도 전량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되돌림 부분은 교수형 캔들을 전부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샛별형, 하락 장악형 이런 거랑 절대 다릅니다. 그렇게 놓고 이해를 하시고요. 이렇게 놓고 뭐 고점에서 정리하는 구간만 말씀드렸다면 그렇다면 매수하는 구간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서 떴을 때는 망치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구간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좀 당황스러운 것은 이렇게 계속 설명드리다 보면은 이 패턴을 다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망치형의 생성 과정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거래에서 10거래일 하락 추세 그리고 최근 거래일에 신저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쭉 밀려 내려오는데 지금 망치가 딱 떴어요. 뜨는 순간 꼬리를 달리면서 저점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점 없는 망치형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전 거래일에 주가 범위의 2분의 1 이상 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캔들이 뭐 이렇게 하나 놓여져 있다면 이 캔들 몸통의 2분의 1 미만의 캔들이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망치형이. 예? 그리고 캔들의 범위가 클수록 신뢰도 상승.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 캔들의 1.5배에서 2.5배 정도 수준이면 얼추 긍정적이다. 신뢰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 거래일에 장대 음봉이 떨어져야 돼요. 장대 음봉 떨어진 이후에 밑에서 다시 한번 밀려 떨어지는 흐름. 그렇게 돼서 나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편입 구간 있죠. 해머형 몸통 하단에서부터 전 거래일 몸통의 2분의 1 지점, 전 거래일 몸통 상단, 되돌림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직접적으로 그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제가 추가적으로 많이 준비를 못했잖아요. 전주만 하더라도 이 그 실전 차트 놓고 보면서 매수 구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깔끔하게 표현 드린다고 안 갖고 나왔더니 오히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더 어려우실 수가 있죠. 근데 잘 요 그 텍스트 문구만 보시면은 이해가 좀 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떴다. 그럼 그 전날에 뭐 거래된 캔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수 구간은 요 캔들의 몸통의 하단에서부터 그러니까 시초가가 됩니다. 시초가에서부터 그 전날의 캔들의 전체 몸통까지가 1차 매수 구간. 2차 매수 구간은 전날의 몸통의 전체 구간과 꼬리까지, 꼬리가 있다면 그 꼬리 부분까지
편입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손절 구간은 이 몸통의 상단, 고점에서부터 저점 라인의 절반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규정을 해드립니다. 왜 전체로 안 하고 몸통의 상단을 말씀드렸냐면 이 위에 꼬리가 일부 달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캔들 자체의 유형을 우리가 망치형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윗꼬리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산형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놓고 보실 게 이제 그 장악형입니다. 장악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날에 캔들을 전부 감싸 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발생된 이후에 그 다음날 쭉 5거래일 이상 뭐 쭉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서 이런 형성이 됐는데 그 다음날 고점을 찍고 대밀려 버리는. 대밀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캔들을 감싸 안는 수준도 더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점까지는 안 밀려야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데 그 저점까지 다 밀어버리고 꼬리도 못 달고 몸통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강력한 하락 반전의 예고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셔야 되고 하락 장악 확인형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도 이 시가 종가 부분을 이 캔들의 몸통 부분을 되돌리지 못하고 마무리됐을 때는 저것도 별 3개인데 이건 어떻겠어요? 별 3개보다 4개까지도 줄 수 있죠. 그래서 강력한 매도 사인이 될 수 있다. 이 구간에 있어서 뭐 형성되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5에서 10거래일 이상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뭐 손절 구간 부분도 하락 장악형의 차익 구간, 손절 구간이라고 할 수 없죠. 차익 구간이죠. 차익 구간은 어떻게 정의가 된다. 이 부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 어디 가서도 보실 수 없는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장악형의 차익 구간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상승 장악형과 상승 장악 확인형 이 부분이 뭐 가장 중요하죠. 내 종목이 혹은 관심을 가진 종목이 위에서부터 밀려 떨어져 내려왔을 때 감싸 안고 돌리는 흐름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자 오늘도 여전히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뭐 상승 장악형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어떻게 돼요? 전부 내용이 있어요. 전부 장악 확인형 편입 구간도 있고 그리고 장악 확인형의 편입 구간도 있고 그죠? 그리고 하락 잉태형, 하락 잉태 확인형이죠. 2개짜리는 캔들의 의미가 없습니다. 2개짜리는 아까 장악형하고 캔들의 위치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성 과정 그리고 정리 구간 반대로 매수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는 상승 잉태 확인형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성 과정을 이렇게 표출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샛별형과 석별형인데 이 부분도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만 잘 하시면 돼요. 이 내용이 이해하시기 어려우시다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오늘 당장도 제가 막 뛰어갈 거예요. 방송 끝나면 뛰어가서 11시부터 815TV를 통해서 무료 교육방송 진행해드립니다. 그럼 교육방송 때 어떤 종목군들이 표출이 되느냐? 자, 이러한 종목이 나오겠죠. 이게 뭐냐면 3월 6일 날 장중 무료 방송, 제가 이제 3월 6일 날 장중 무료 방송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장중에 교육을 해드렸어요. 어떤 교육? 갭상승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또 수급 배웠죠. 개인이 물량을 이 당시에는 한 7% 정도 뺏겼습니다. 7% 정도 물량을 뺏겼을 때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이런 갭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된다? 목표 주가가 얼마큼 된다? 이러한 부분을 교육을 해드렸어요. 근데 불과 뭐 3월 6일 이후에 3월 말인데 벌써 6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종목명을 감춰놓는 이유는 교육교재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노출을 해서 주가가 왜곡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입니다. 오늘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시가총액 2조짜리예요. 시가총액 2조짜리 종목 제가 뭐 말씀드린다 어떻게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뭐 떴어요?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떴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오늘 바로 방송 끝나고 저 뛰어간다 그랬죠? 비도 오는데 미끄러지면 큰일 나는데 뛰어가겠습니다. 뛰어가서 11시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육방송 문 열어놓을 테니까 815TV 꼭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오늘 교육 받으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장중 무료 방송 교육방송 또 진행해 드립니다.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계좌 빨갛게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815TV의 윤정두였습니다.